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김기수 TV로 진행하는 프리덤 뉴스. 오늘 이진아 선생님 모시고 시국 사건 참관기 계속 이어나가겠습니다. 잘 지내셨죠? 네. 네. 어제 중요한 재판들이 있어서 네. 긴장하고 어제 갔었어요. 재판이 많았더라고 보니까요. 지금 정경심 재판도 있었고, 그 다음에 환경부 블랙리스트 대법원 선고. 김은경 건도 지금 확정이 됐죠. 어제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인데 어제 김태우 수사관 재판도 있었어요. 예. 아, 그거는 네. 어디 서부였나요? 수원지법 네. 항소심인데 수원지법 항소부에서 재판을 했습니다. 어제 변호사님 갔다 오셨어요? 예, 우윤근 그 러시아 대사, 우윤근 러시아 대사 그 비리 폭로한 사람, 그 제보한 사람이 김태우 수사관한테 그 제보하고 자료 준 사람의 법정에 증인이 나왔어요. 와, 어제 네, 중요한 재판들이었나요? 예, 어제 김태우 수사관 사실은 항소심에서 1심 재판할 때 그 김태우 수사관 변호인 측 증인은 한 명밖에 신문 못 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뭐 조국 민정수석이라든지 뭐 이런 뭐 사람들을 신청을 했는데 변호인 측 증인은 박형철 비서관 네. 한 사람밖에 사실 못 했고 다 1심 재판을 여러 차례 했지만은 검찰 측 증인밖에 못 했다. 그런데 이제 무죄를 못 받았잖아요. 그래서 항소를 했는데 이번에는 좀 더 이제 변호인단에서 더 했고 그 지금 소송 준비는 이동환 이동환 변호사가 아니고 저기 누구야? 내가 갑자기 기억이 생각 안 난다. 도태우. 아니 도태우 변호사 아니고 갑자기 생각 안 난다. 이따가 말씀드릴게 찾아보고 그 이동찬 변호사님 변호사님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 증인 신문하기 전과 증인 신문하고 나서 뭐 우리 느낌이지만은 판사님 얼굴이 달라졌어요.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실제로 돈 주고 받은 수표를 제시를 했거든요. 그리고 녹취록 그 당시에 의뢰했던 녹취록까지 우리가 다 제출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게 이 김은경 저런 유죄 판결 난 거 저거는 검찰에서도 보니까 폭로한 것 중에 유죄가 확실한 거는 공무상 비밀 누설로 기소를 못하고 뭐 좀 흐릿흐릿하고 또 객관적으로 수사가 덜 돼가지고 안 된 거 있잖아요. 그 결국 말하면은 그때 감찰을 했으면은 감찰을 한 결과 공직 비리로 해가지고 공직자 비리로 해서 검찰에 수사 의뢰가 가서 처벌 받았으면은 입증이 될 만한 건들인데 감찰을 안 해 감찰하자 했더니 감찰 무마건인데 감찰 무마했으니까 증거 드러난 게 없으니까 공직 비리 공무상 비밀 누설이다 이런 식으로 순환 논리로 김태우를 둘이 엮은 거는 엮어서 기소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아니 이거는 죄가 있다. 그래서 이제 제3자 뇌물수수 문제가 있다. 특히 우윤근 관련된 사건, 뭐 우윤근 본인 판결은 아닌데 관련된 자의 형사 판결문에 이 금문 수수가 이렇게 이래 설치된 게 있어요. 그래서 이런 공익 제보한 그런 그 감찰 무마분이 있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법원의 분위기도 좋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그래서 저희 변호인 측에서 그 신재민 재무부 사무관 그것도 좀 관련이 있거든요. 그 신재민 사무관은 증인 신청을 저희들이 했는데 채택은 아직 가부 결정을 안 한 상태예요. 아직도 그렇게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상태예요? 그럼요.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벌써 한 2년 됐죠. 지금 워낙 바쁘니까 그래서 이제 다음 재판은 좀 뒤로 많이 미뤘습니다. 아무래도 판사 이동들이 있으니까 법원에 이동들이 있으니까 대통령 선거 이후로 이제 좀 뒤로 밀어놓은 그런 상태인데 얘기가 좀 딴 데로 갔는데 그 얘기 하려고 한 건 아니지만 어제 재판들이 중요한 게 많은데 중앙법원에서도 이렇게 했었는데 서부법원 거기에서도 한동훈이가 유시민을 상대로 한 재판에 한동훈 검사가
증인으로 어제 나왔다고 뭐 했잖아요. 보니까 한동훈이 네, 말 그것도- 잘한다고 스타로 막 띄우던데 언론이. 아니 사람들이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저는 스타로 그걸 보면서 띄우던데. 예. 참 이 어제 중앙법원에도 중요한 법원이 있었지만은 정말 제가 한동훈 만나면 난 진짜 얘기하고 싶어요. 그 짓을 한동훈이가 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자기가 지금 무슨 정의로운 인간처럼 얘기를 하는데 참 유시민한테 내가 그런 유시민한테 말할 수는 없겠지만은 한동훈이가 그 짓을 하고 나서 뻔뻔스럽게 지금 유시민 앞에서 그 말을 하고 있으니까 정말 너무 어처구니 없는 태블릿 PC 생각이에요. 문제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요. 얼마나 태블릿 뻔뻔스럽게 PC도 거짓말을 사실은 하겠는데. 한동훈이 지금 해명해야 될 게 있거든요. 자기네가 권력의 사냥개가 돼서 저희가 2019년도에 그렇게 법원에 인상 이동이 있을 때 저희가 글도 많이 썼어요. 그래 사냥은 끝났구나. 그래서 너들이 지금 갈기갈기 찢어지는구나. 그렇죠. 우리가 네. 그렇게 많이 그래서-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제 사냥이 끝나서 했는데 이제 그 어쨌든 지금 우리 국민들이 막 한동훈 지금 아니 그래. 말은 그래서 그게 아까 맞는 지금 말이지. 근데 지가 그 짓을 했는데 지금 그게 이 한동훈 띄우고 하는 것들이 지금 나 언론에서도 띄우고 하는데 지금 친문들이 윤석열 지지하는 지가 좀 됐잖아요 지금요. 그러니까요. 현격하게 지금 지지하고 또 경상도 쪽에 있는 저 민주당 당원들이 몇십 명 뭐 몇백 명씩 탈당을 해가지고 국힘당 입당하고 이런 거 보면 더러운 저는 인간들이. 국힘당이 지금 민주당에 의해서 장악되고 가는 과정은 뭐 드러나고 있다. 거기에 지금 김재원은 최고위원인데 내 당에 누가 들어오는지 콩인지 팥인지도 모르고 그 곽상도 의원 검찰 선배 아닙니까? 자기가 거기 가가지고 선배 자리 비니까 그 자리 낼름 차지하려고 갔는지 곽상도 의원하고 무슨 내락이 있었는지 응? 그렇게 하고 저는 곽상도 의원이 원래 거기서 2선을 했으니 그 뭐죠? 야, 그래도 의리가 있는데 검찰 조직 아닙니까? 윤석열이 검사고 특수부 쭉 선후배 간인데 야, 곽상도 의원 지금 권중한데 대구 중남구 야, 그 자리는 곽상도 무죄 받을 때까지 김재원이 네가 가서 자리 좀 지키고 있어라 이런 건가 싶기도 하고요. 나 정말 기가 막히는 게 대선이 코앞인데 최고위원이라는 사람이 당에 지금 5명이 안 되잖아요. 그 최고위원은 중진 중에 중진이고 최고위원이라는 사람이 지금 자기 자리 보전하겠다고 최고위원 자리 때려치고 탈당하겠다 오늘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오늘 이제 이따가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참 기가 막힙니다. 어쨌든 가서 국회의원 돼서 자기만 뭐 국회의원 노릇해서 하는 것만 바라고 있는 거죠. 어제 그 이제 얘기 좀 빗나갔지만은 네. 보니까 중요한 김학의 판결도 이제 사실상 무죄 판결이 났고 뇌물 그 인정 안 한 거 있다죠. 그 지금 완전히 전세가 역전돼 가지고 시국 사건들이 그 다음에 이인걸 이규진 판사도 이규진, 방창현, 심상철 예, 네 예. 분이 있는데 제가 네. 2분만 유죄를 받았기 때문에 네, 2분만 표시를 했는데 어제 2시에 같은 시간에 네. 뭐 제가 이렇게 표시한 재판들이 세 개나 있었어요. 그래서 뭐 할 수 없이 한 군데밖에 못 들어갔죠. 몇백 명이 가서 조사를 받고 뭐 저 법원의 판사들 개인적으로 쓰는 컴퓨터 들고 가가지고 다 털고 검찰이 법원을 갖다가 이잡듯이 했고 뭐 검찰이 불러 제끼고 이러면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재판은 진행되고 있고 판사들은 누가 불려갈지 모르는 식으로 혁명시기처럼 그러면서 판사들을 윽박질러 가지고 판사들이 전부 다 어떻게 보면 우리 시국 사건 재판할 때 그 상당히 영향이 컸어요. 영장 신청하면 영장 나오고 했지 않습니까? 그게 사법농단하고 두 개 콤비에 콤비. 제가 법원에 가서 이 재판 초기에 잠깐 들어갔었거든요. 임종원 법원 행정처 차장 재판 또 양승태 대법원장 두 대법관 또 개별적으로 받는 분들만 이렇게 재판 들어가 봤는데 정치적으로 박 대통령 탄핵된 사건 법원에서 이것도 탄핵 그다음에 이제 국정원 직원들 막 들어가고 하는 거 보고 아 이렇게 국정원도 탄핵 사건과 같고 법원도 탄핵 사건 같고 이런 걸 느꼈어요. 그러면서 아 나라가 이렇게 망가고 있구나 이렇게 했는데 사법농단이라는 건 사람들이 그렇게 아주 막 절실하게 와닿지는 않는데 저는 재판을 보면서 이게 엄청난 사건인데 지금 그렇게 많이 다루지를 않더라고요. 이거 되게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역사적으로도 이거 사법부 쪽에서 봐도 이게 보통 심각한 얘기가 아닌데
그 보니까 이때쯤에 막 수많은 판사들이 지금 얘기하셨듯이 막 조사받고 그 농단에 걸려 있고 근데 마침 뭐 어쨌든 간에 14명만 양성대 대법원장 포함해서 14명만 기소가 됐지만은 이 관련된 판사들이 막 엄청 많아요. 많고 그래서 그 다음 해에 막 판사들 이런 사람들이 많이 그만두고 내부적으로도 엄청 이렇게 좀 문제가 되는 그런 거였었어요. 근데 이제 요 두 사람만 재판이 이제 뭐 한 사람, 세 사람, 또 네 사람 뭐 이렇게 한 사람씩 이렇게 재판받고 있는데 14명이 기소됐지만은 재판은 7건이에요. 근데 이제 여기에만 여기에 이 재판에는 네 사람이에요. 그 임걸, 이규진, 방창현, 그다음에 심상철 이렇게 판사 넷인데 방창현, 심상철 이 판사는 무죄를 받았고 1심, 2심 어제도 무죄를 받았고 요 두 사람만 이렇게 유죄를 받았는데 요 재판을 했던 1심의 윤종섭 판사가 요 사람이 좀 의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요 판사가 임종원 법원 행정처 차장의 재판도 하고 있는데 2017년도에 김명수 대법원장이 이 건을 가지고 할 때 윤종섭이가 사법농단에 관련된 판사들은 분명히 손을 봐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기사도 났는데 작년에 제가 재판에 이제 들어갔었는데 잘 안 들어가고 있다가 한 4월 달에 들어가고 6월 달에 들어갔는데 재판 내용이 변호사가 이 피고인석이 있고 그다음에 검사 측이 있고 가운데 증인석이 앉는 그 자리에 앉아갖고 얘기를 하는데 판사한테 분명히 판사를 비난하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와서 이제 읽는 걸 하지 않고 말하듯이 하는데 굉장히 자연스럽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판사를 비난하는데 판사가 가만히 듣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무슨 얘기지? 아니 이게 무슨 상황인가 이제 잘 안 들어갔으니까 분명히 판사를 욕을 하고 있는데 왜 판사가 가만히 있지 이랬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도 이거 엄청난 얘기다 뭔지 모르지만은 이거 찾아갖고 내가 유튜브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막 자료만 저장해놓고 못했어요. 그랬는데 그때 작년에 4월달하고 10월달에도 그러니까 그때 2017년도에 김명수 대법원장하고 판사들 모여갖고 이제 이 사람들 쫓아내자고 했을 때 이 사법농단이라는 걸로 해갖고 판사들 몇 명 쫓아내자고 했을 때 윤종섭이가 여기에 걸린 판사들은 분명히 손을 봐야 된다 이렇게 했던 그 판사였었다고 그러면서 김명수랑 그때 모였을 때 이런 얘기가 나왔다고 하는데 이런 얘기를 한 판사가 누군지 우리는 알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였어요. 너라는 얘기는 안 하지만은 그런 식으로 쭉 얘기하면서 그 분위기를 막 얘기하는 거였었어요. 그러면서 그때쯤인가 김명수 대법원장을 증인으로 부른다기도 하고 막 그랬던 재판이었었어요. 그랬는데 그 판사가 임종원 이제 법원 행정처 차장은 아직도 1심을 하고 있고 이 재판을 하면서 유죄를 때렸는데 이제 7개 케이스 중에 1심 양성대 대법원장 건하고 임종원 차장 건 아직 1심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3개 재판은 항소심 대법원에서도 무죄를 받았어요. 그럼 임성근 판사 또 작년에 그 문재인 그때 법무부 장관하고 문제를 일으켜 김명수하고 문제를 일으켰잖아요. 김명수가 해유를 했잖아요. 근데 사표 내지 말라고 그러면서 녹음 파일도 나오고 헌재로 넘겨온 거 그 판사가 다행스럽게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받고 지금 대법원에 올라가 있고 이제 요 사람만 이렇게 했는데 요 사람들만 지금 유죄를 받은 상황이에요. 윤종섭 판사가 이렇게 유죄를 때렸어요. 그래서 어제 어떻게 되나 궁금해서 갔는데 이민걸 판사가 1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는데 어제는 벌금 1,500만 원 떨어졌어요. 그리고 이규진 판사는 1년 6개월 징역에 집행유예 3년이었는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으로 떨어졌어요. 근데 내용은 전부 다 통진당 관련이었어요. 너무 기가 막혔어요. 이게 검찰 어쨌든 검찰이 지금 사실은 어떻게 보면 다 해집어 놓은 거고 또 법원 안에서 스스로 사법농단이라는 걸 막 피웠잖아요. 대법원장이 PC 가져가서 막 다 틀어보고 털어보니까 없는 걸
없으니까 검찰의 힘을 빌려가지고 또 이렇게 만들어낸 거죠. 그래서 저는 통진당 관련돼서도요, 이번에 이 문제가 났나요? 여기 보면은 커스가 안 먹네. 잠깐만. 커스가 여기 있네. 예. 있죠? 사법농단 방창현 부장판사 공소권 남용 피의사실 해서 행정처 판사하고 통화를 했는데, 이제 이게 방창현 부장이 국가 상대로 3억 손해배상 소송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검찰 수사가 이제 잘못 없다 이렇게 하니까, 이제 방창현 부장이 검찰에 가가지고 내 뭐 잘못한 게 뭐 있냐 이렇게 하니까, 검찰이 그 완전 혁명 검찰이니까 이 자식이 그 부장이 삐딱하네 괘씸죄 적용했다. 그래서 검찰 공소장은 이 방창현 부장이 아니 검찰이 나를 괘씸죄로 검찰에 가서 고분고분하지 않다고 나를 완전히 창작품이다 이렇게 했는데, 그 내용이 보면요, 그때 법원 행정처에서 방창현 부장한테 물어본 거는 이 통진당 해상 관련돼 가지고는 이 기각하는 게 맞다. 기각하더라도 그때 이제 그 통진당 해상하면서 국회의원들을 배지는 다 뗐잖아요. 그 중앙선관위가 국회의원들 배지는 다 뗐어요. 그 통진당 해상 결정문에 보면 국회의원들 의원직 상실 이렇게 나오니까 지방의회 의원들까지는 결론을 안 내려놓은 거야. 그래서 그 헌법재판소 결정문에 없는데도 중앙선관위가 지방의회 의원들까지 그냥 배지를 다 떼버린 거예요. 그리고 퇴직 처리를 해버린 거야. 그러니까 지방의회 의원들이 소송을 했죠.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고 본안 소송도 하고 했는데, 그 소송에 대해서 법원 행정처는 그 가당치 않다. 그 기각하는 게 맞고, 이제 법원에서는 국회의원 배지 떼고 뭐 이렇게 하는 거는 정당 해상 결정 말고 의원직 상실하는 거 이런 거는 법원이 결정 내리는 권한이 있다. 이제 헌재하고 법원하고 약간 권한 갈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아니 왜 법원의 권한인데 헌재가 그거를 얘기를 하냐. 그래서 법원 행정처에서는 이거는 이 지방 의원들이 소송 걸어온 거를 기각을 하더라도 이 헌재가 아니라 법원이 결정 권한을 갖고 있다는 것을 판결 이유에 설치를 해야 된다는 내부 법리 의견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방창현 부장한테 했는데, 방창현 부장이 이거 통화를 한 거지. 법원 행정처하고 통화를 하면서 둘이 또 친구라 동기라. 그래서 통화를 하면서 나는 좀 생각이 다르다. 근데 참 어려운 문제다. 이게 뭐 이런 어떤 자기 그냥 개인의 의견을 얘기한 거지, 지금 안에 3명이서 합의부 뭐 이렇게 하면서 3명이서 판단하잖아요. 그러면 편결을 해요. 하는데 부장 판사는 배석 판사한테 지도할 권한이 있어요. 지도권이 있어요. 잘못됐을 때 이거는 이렇게 틀렸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그 판결문을 주심 판사가 쓴 판결문을 부장이 고쳤거든. 이래 고치라고 고쳤거든. 근데 그거를 직권 남용으로, 그 다음에 이거를 부장이 자기 개인적인 의견, 그러니까 판결이 어떻게 나갈 거라는 얘기는 안 했어. 그냥 내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굉장히 참 어려운 문제다. 이 정도만 얘기한 거죠. 그랬는데 그걸 공무상 비밀 누설로 검찰이 기소를 했는데, 정작 대법원 양승태 대법원 법원 행정처에서는 그거 의원직 상실해가지고 의원들 소송한 거 기각시켜라 이런 입장이었는데, 이쪽에서는 받아줬다고요, 방창현. 그래서 이제 결론도 틀려. 그런데 그걸 공소장에 넣어가지고 직권 남용 기소했으니까 제가 볼 때는 이거는 방창현 부장이 100% 이길 거예요, 소송을. 어쨌든 뭐 이 건에 대해서는 기밀 누설 건이거든요. 이 네 분이. 여기서는 이제 이분은 1심, 2심에서 무죄를 받았어요. 그러니까요. 네. 근데 저도 지난번 연말에 기사를 검색하다가 이 방창현 판사가
국가를 상대로 해서 소, 소를 제기했다는 걸 읽었는데 참 잘했다는 생각을 했고 야 그럼 너들 한번 엿먹어봐라 하는 느낌을 하지 않을까 이런 느낌을 받았어요. 이 재판이 말이 안 되는 재판이거든요. 제가 봐도 그리고 이 사법농단이라고 해서 이게 좌파들이 한 것 같은데 전부 다 그 내용이 박 대통령 시절에 판결을 했던 그 판사들을 걸고 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판사들과 그 재판에 연루된 모든 사람들 딱 세 사람만 있는 거 아닌데 뭐 주심 판사, 배석 판사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뭐 보고서도 올리고 행정처도 올리고 뭐 다른 관련된 뭐 판사들한테 물어보기도 하고 그랬을 거잖아요. 관련된 사람들 전부 다 엮은 거예요. 다 엮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 어제도 제가 방송을 이걸로 했지만은 이 법원의 판사라고 해서 그 판사가 전지전능한 것도 아니고 그 판사의 그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이렇게 뭐 배우고 자기가 생각을 교정하고 하는 것은 얼마든지 판사도 한단 말이에요. 판사도 완벽하지 않으니까 전문 감정인을 통해서 감정도 하고 그럼 감정 의견이 오면 그걸 받아들이고 또 양쪽 주장도 받아들이고 이렇게 생각을 수정하면서 뭔가 결론에 도달하는 것이지 처음부터 뭐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누군가가 그거를 누군가에게 의견을 묻거나 누군가한테 의견을 듣는 것 자체가 침해하는 게 아니고 그 얘기 들어보니까 그게 맞는 것 같은데 그래서 자기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거죠. 왜냐면 판사 자기의 생각이 내가 잘못 생각했네 그러고 고치는 거니까 그거를 강제로 한 게 아니잖아요. 강제로 하면서 야 너 이거 이렇게 판결 안 하면 너 인사 불이익 줄 거야? 이렇게 한 게 아닌 이상은 사법농단이 아닌 거죠. 근데 이거를 이런 식으로 엮는 거는 정말 희대의 정말 사법 침해고 이런 식으로는 일제시대 때도 판사들한테 이렇게 하진 않았을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이거 완전히 공산당식이에요. 보면서 사실 뭐 판사가 지금 판사를 재판하고 있는 꼴이잖아요. 보면서도 참. 이거는 저는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유죄 판결,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유죄 판결을 확정시키기 위해서 판사들을 성동격서식으로 겁박한 거, 판사 전체 조직에 대한 겁박이라고 나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이게 박 대통령이 시절했던 모든 재판을 2012년도도 있고 2013년도에 판결난 모든 재판들을 다 긁고 넘어진 거예요. 적폐 수사를 완전히 사법부에서 판결 그 인간관계는 뭐죠? 어쨌든 그것이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 지금 정경심도 어제 판결 났는데 이제 조민 얘기로 여기 누가 댓글에서 물어보시는데. 네. 조민이 이제 그 부산대하고 뭐 고den가 뭐 어디 아니 그 판결 나야 그 저기 입학 취소하지 아직 그거 안 되잖아 하면서 그때 그렇게 했잖아요. 이제 판결이 났어. 자녀 입시 비리 유죄 확정됐어. 이제는 입학 취소 문제는 시간 문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오늘 누가 댓글 글을 썼더라고요. 뭐 각상도도 있고 누구 또 박영수 딸도 있고 뭐 쭉 명문가 자제 조국 딸도 있고 명문가 자제들을 쭉 보니까 정유라가 제일 낫다 그런 얘기를 누가 올려놨던데 뭐 사람 비교해서 미안하지만 일단 그 특혜 전형으로 입학했잖아요. 우리가 김연아도 특혜 전형으로 뭐 입학했지 않습니까? 입학이 문제 없고 학점 땄는 거 문제인데. 이렇습니다. 이렇고 이 반면에요. 김학의 판결도 어제 보면은 이 무죄 판결 돈 준 거 다 무죄 판결 났다. 너무 안 됐어요 이분. 여기에 지금 한겨레 오마이뉴스 뭐 이쪽 좌파 신문 쪽에 아까 좀 전에 들어가 보니까 난리가 났더라고요. 무죄 준 거에 대해서. 예, 완전 자기들은 지금 다 빠져나가 보니까 이거를 그 대통령이 직접 하명 수사를 한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이 어떻게 보면은 그를 하면서 이 문재인 정권하고 이게 이 검찰 개혁을 의도했던 것 자체가 검찰을 완전히 권력자의 사냥개로 만들겠다는 거고 그거를 희생양으로 구시대의 검찰이 저렇게 부패했다는 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건데 자기 치부, 버닝썬 이런 거는 감추고
그런 거 아닙니까? 지금 완전히 지금 이런 판결이 나오고 있는 거 보면 이제 약간 대한민국 법치주의가 조금씩 수정이 되는 것 같아요. 이제 교정이 법원이 좀 안정이 돼가는. 근데 안심할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정말 더구나 지금 뭐 정치 뭐 선거철이라 검찰이나 판사들이 정말 제대로 정의감을 가지고 했을까 이런 의구심은 제가 떨쳐버릴 수가 없어요. 근데 이분은 뭐 그 옛날에 끝난 사건을 가지고 문재인 때문에 억지로 하게 된 거고 그 당시에 하게 된 것도 불법 이 사람이 출국하는 것도 막으라고 하면서 이 사람 붙잡아 놓고 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무나 의도적인 거고 결과로서는 너무나 당연하게 무죄가 나오는 거고 그래서 면소라는 말을 하대요. 재판 자체가 없는 것처럼 처리했다고.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는 거지. 옛날 공소시효가 지난 사건 같은 거라든지 그런 건 이제 네. 면소로 하거든요. 너무 안 됐다는 네. 생각이에요. 네. 그래서 하여튼 어제 결과는 뭐 잘 나온 것 같고 뭐 정경심 뭐 그 보면서 뭐 그 정경심의 1심 2심에서 제가 의심을 하는 건 아닌데 11월 18일 날 대법원 전원 합의체로 뭐 피고인의 방어권이 보장되지 않는 전자정보 저장 장치에서 나온 증거는 인정하지 않는다. 이렇게 판결문이 나왔는데 그거를 가지고 조국하고 정경심하고 공고물에 재판받고 있는 거기 재판에서 판사가 인정하지 않는다. 이렇게 했으니까 대법원에서 과연 어떻게 할까 굉장히 그걸 제가 걱정을 많이 했죠. 그래서 관심사로 가지고 봤는데 뭐 대부분의 판결은 그렇잖아요. 사건 번호 이름하고 뭐 각하 뭐 이렇게 하고 뭐 파기환송한다 이렇게 간단한데 어제는 파기한다 상고를 기각한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뭐 하여튼 어제 보니까 지지자들이 많이 왔더라고요. 줄 쭉 서갖고 있고 거기 또 좌파 그 유튜브도 하나 와갖고 있더라고요. 줄 서갖고 있는데 사람들이 많이 와갖고 제가 들어갈 수 있을까 좀 걱정을 많이 했어요. 그랬더니 뭐 그 법원 측은 다 숫자를 세아리더니 다 들어갈 수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막상 이제 들어가서 앉으니까 한 사람 건너서 앉아야 되는데 사람이 많으니까 다 함께 하더라고요. 그 자리 안 주고. 하여튼 법원의 배려는 엄청나죠. 다 들어가서 들었는데 뭐 바로 상고를 기각한다 딱 끝나니까 후딱딱 나가버리고 전 나와서 바로 이제 문자 보내고 그랬고 이제 나와서 있는데 이제 정경심 재판했던 김칠준 변호사가 나와갖고 뭐 황당하다. 아주 판결문을 못 알아. 김칠준 저 변호사 이 동영상을 찍어 오셨는데 한번 볼까요? 이거를 지금 소리가 너무 작아갖고 이 사람이 원래 소리가 작아요. 알아듣지 못해서 그냥 움직임만 보는 거지. 이때 뭐라고 얘기하던가요? 들으셨어요? 들으게 너무 황당하다. 면목이 없다 뭐 그런 건가? 황당하다. 판결문을 안 받아봐서 뭐라고 얘기할 수 없다. 받아보고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를 대처를 하겠다. 전체적으로는 이제 입시 비리가 이제 확정이 됐군요. 어쨌든. 그렇죠. 주 범행이 거기였었고 펀드 관련들은 조국하고 관련된 것도 많이 빠졌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1심에서 뭐 벌금 한 5억 벌금 추징 맞고 5억 얼마 뭐 이렇게 엄청 세게 나왔는데 항소심에서 거의 다 빠졌어요. 또 벌금들이. 이 조국은 자기 그렇게 SNS 많이 하고 박근혜 대통령 뭐 정유라 얘기하고 막 그렇게 온갖 걸 올리는데 정작 자기 자식은 온갖 비리를 다 저지르면서 자기는 그 짓을 하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욕을 먹은 결과가 이렇게 된 거죠. 그렇죠. 웬만했었어야죠. 그 박 대통령 할 때도 뭐 그렇게 나쁘게 댓글을 하고 근데 자기네 가족들은 전부 다 범죄 집안이었으니까 사람들한테 엄청 이렇게 욕을 먹은 결과가 됐죠. 어쨌든 참 의미가 있는 그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하는 거는 과연 이제 그 딸 조민이가 어떻게 될 거냐 하는데 대법원 판결 났으니까 이제 두말 할 것 없이 해야죠. 근데 이제 어제 저도 나중에 기사를 좀 검색해봤더니 그 정경심하고 조국이하고 재판 받는 거기에서 판사가 증거 능력 인정하지 않는다 이렇게 됐는데 또 대법원에서는 인정해갖고 이렇게 났기 때문에 아마 그 지금 정경심하고 조국이 재판하고 있는 그 판사도 뭐
증거 능력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고집할 수 없을 거다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예. 어차피 만일에 거기에서 뭐 죄가 없다고 항소심에서 그렇게 하면 대부분 올라가면 대부분에서 뭐 유죄 취지로 해갖고 파기환송 시킬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뭐 판사도 잘 판단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고 나서 이제 예. 그 환경부 장관 김은경 씨하고 신민숙 씨인데 그거는 뭐 저는 별로 기대는 하지 않았어요. 뭐 상국 네. 기각할 거라 뭐 바로 그냥 상국 기각돼갖고 끝난 거죠. 예. 끝났고. 예. 그- 이제 그 재판 얘기는 이제 조금 이제 마무리하고 우리 국민의힘당하고 지금 전체적으로 선거 얘기를 조금 해볼까요? 선거 얘기. 지금 선거를 하는데 지금 보궐선거도 있어요. 먼저 보궐선거 얘기를 좀 하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이게 지금 영상이 제가 이걸 한번 올려놨어요. 권영세 이것도 검찰이고 아니 국힘당은 지금 검찰당인가 후보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그렇죠. 이게 어떤 의미겠습니까? 제가 뭐 요즘 검사 전성시대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김재원 최고위원은 행정고시 학교가 공무원 생활 좀 하다가 그 검사 생활을 또 했죠. 사법시험 합격한 다음에 지금 곽상도 의원이 대장동 지금 이번 대선에서 가장 큰 이슈가 대장동 이슈인데 대장동으로 사표 낸 그 지역구에 너무 부끄러우니까 거기는 우리 국힘당이 공천하지 말자 이렇게 결론을 내린 거잖아요. 그럼 거기에 공천하지 말자 그러면은 국힘당 말고 국힘당 당원이 아닌 사람들이 가서 공천을 하든지 아니면 거기 청년 정치인이 하든지 그래야 되잖아요. 국힘당 최고위원이 나가갖고 공천 안 받고 탈당해가지고 거기서 국회의원 대가 들어오면은 그거는 쉽게 말하면 줬다가 뺏은 거지. 아니 그런 식으로 국회의원들이 공천 국민을 안은 속이면서 무공천 의미를 완전히 퇴색을 시켰는데 제가 이제 여기서 가만히 보니까 조선일보에 그 국민을 속이는 거잖아요. 지금 이제 이거 무공천 한다고 이렇게 났어요. 아 공천 자체를 아니 국회의원 내지 말아야지 예. 뭐. 이렇게 했는데 지금 이 조선일보 보니까 김재원 최고위원이 날벼락이다. 무소속 출마하겠다 이런 식으로 바로 쌌어요. 그럼 내가 이거 기사를 자세히 보니까 당에서 무공천 한다고 그러니까 날벼락이다. 자기가 탈당을 했는데 해서 여기 보니까 여기 보면 당이 이렇게 명령했다는 거예요. 무소속으로 살아서 돌아와라. 말도 안 되는 짓. 그런 얘기를 했다는데 정말 그 자기한테 유리하게 잘 했다는 거. 여기 보면 개인적으로 날벼락이 아닐 수 없다. 공천하겠다고 해서 대선에 도움될 목적으로 보궐선거에 나왔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지금 분명히 본인 말이에요. 공천하겠다고 해서 이건 뭐냐면 당 내부에서 자기를 공천해주겠다고 얘기를 누가 한 거야. 분명히. 그러니까 이것이 윤핵관인지 자기들 검찰 안에서 공천 얘기가 분명히 이거는 김재원 몫이다 했든지 아니면 이 지역구에 그래도 곽상도 의원이 전임 의원이니까 그 곽상도하고 무슨 얘기가 있었는지 이래 된다 그러면 만약에 곽상도 저게 공천하겠다고 한 사람이 곽상도라 그러면은 이거는 완전히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왜냐하면 국민 우롱하는 거죠. 저는 김재원 의원은 저거 밝혀야 된다고 생각해요. 공천하겠다고 해서 나왔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얼떨결에 했겠지만 그 공천해주겠다고 한 사람 누군지 밝혀야 된다. 그것이 이준석은 그랬어요. 요 얘기 나오니까 오늘 그 산처럼 좀 무게 있게 행동하세요 그러면서 이준석이가 제재를 했어요. 이준석이가? 예. 김재원한테 그 행동을 산처럼 좀 처신하세요. 이렇게 참. 얘기를 했고 그럼 이준석이 아닌 것 같아. 그러면 윤석열한테 공천 받았냐? 그럼 권영세한테 받았냐? 아니면은 김기현이 해줬냐? 아니면 곽상도가 해줬냐? 이거 지금 밝혀야 돼요. 지금 제가 볼 때는 이거 정말 국힘당스럽다. 이 친박이라고 자기가 그 박근혜 대통령 있을 때는 단물 다 빨다가
대통령 탄핵할 때는 김정은이 뭐 했습니까? 어? 돌아서고 그 다음에 지금 윤석열 검찰 체제하에서 자기도 수사받고 핍박 당했다 이러는데 아니 떳떳하면은 윤석열이 뭐 할 때 자기가 뭐 오히려 검찰을 뭐 아까 여기 판사들처럼 자기가 떳떳하면 끝까지 싸우면 되지. 그랬는데 나하고 원수지간이지만은 원수를 사랑하는 뜻으로 뭐 윤석열을 국민의힘당에 데리고 오게 문을 열어준 사람이 1번이 김재원이거든요. 어? 그 공로로 지금 중남구에 가는 건지 모르겠네. 그 상당히 부적절한 처신을 했어요. 제가 볼 때는. 2017년 4월달에 보궐선거에 상주 쪽에서 나왔을 때 박 대통령 사진 그려놓고 당선이 됐잖아요. 그렇죠. 4월달이면 박 대통령 탄핵된 지 한 달 정도밖에 안 됐는데 박 대통령 사진 걸고 당선됐으니까 박 대통령 영향이 아직도 있었고 그 박 대통령에 대해서 자기가 박 대통령 편을 들었어야 되는데 한 번도 그러질 않았어요. 그리고 2019년도에 이 사람이 그 기독교 방송에 나와갖고 박 대통령 그 탄핵에 대해서 엄청 악의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제가 그 녹음해놓은 것도 있고 그리고 신문 기사에도 나왔어요. 그 탄핵은 건너가는데 그걸 자꾸 얘기해서 뭐하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아주 나쁜 인간이에요. 의리 없지. 왜냐하면 곽상도 의원도 굉장히 기분 나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뭐 자기가 이미 그렇게 돼서 했지만은 거기에 근데 이제 그 쉽게 말하면 누구 한 사람이 같이 한때 했던 선배고 동지 아닙니까? 한 사람이 쓰러지면은 그 자리만 탐하는 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 최고위원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으니까 애들은 비켜라. 그건 내 자리야. 이렇게 얘기한 거가 있고. 그 다음에 이거 지금 한번 조사해 봐야 돼요. 왜냐면 홍준표 의원이 그 윤석열하고 만나갖고 대화를 잘했대요. 즐겁게. 그 막판에 이제 그 얘기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조언을 해주는 게 그런 건데 그게 그 캠프 내에서 언론에 터져 나왔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그 터뜨린 사람이 누구냐? 윤석열이 아니면 윤석열한테 그런 얘기를 들은 사람이 그 얘기 듣고 나와서 윤석열이 측근한테 얘기했겠지. 야, 이 홍준표 얘기는 이런 얘기를 하네.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들고 가고 언론에 터뜨려갖고 홍준표를 완전히 그냥 욕심 많은 사람으로 만들어버렸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그 중남구에 욕심이 있던 사람이 터뜨렸다라고 우리가 의심해 볼 수도 있지 않냐. 정치 게임에서. 지금 상당히 중남구가 지저분하게 됐어요. 제가 볼 때는. 이 굉장히 지저분하게 무공천 해가지고 오히려 김재원이가 그 위에 그냥 똥물 부어부는 것밖에 더 안 돼. 그 대구 지역에 이 정치 물갈이가 정말 절실한데 국힘당 최고위원 자리가 무슨 국회의원 대구에서는 공천만 되면 다 되거든요. 진짜 그런 걸 좀 바꿔야 되는데 그래서 대구 정치가 더 발전이 안 됩니다. 국힘당이면 무조건 찍어주니까. 그러니까 중앙정치에서 길대고 있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개파들이 그냥 개파 정치에 세분돼 있어요. 뭐 누구는 누구 뭐 이런 식으로. 그럼 뭐 그래서 다른 지금 젊은 대구에 갈등이 분들이나 많습니다. 제가 볼 때는 국힘당이 가장 국힘당스러운 모습을 보여준 그럼 우리 케이스입니다. 공화당에서 여기다 후보를 내야 되겠네요. 그 강력하게. 공화당에서 이제 무공천 공을 해놨는데 지금 공천 못 하겠죠? 예. 어떻게? 무공천 한다고 지금 이렇게 해놨는데 아니 이 사람들은 뭐 무공천 한다고 했으니까 여기다가 이제 자기네들 교차 진짜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자기네 지금 무공천 한다고 해서 서로 교차로 나가는 생색은 거 다 아니에요. 내놔놓고 최고위원 내보내면은 이거는 정말 국민을 대구 국민들 아주 그냥 전응하로 취급하는 거죠. 그 이런 데는 민주당이 나가고 또 민주당이 후보 안 낸다는 데는 이 국민의힘당이 나가고 그 지금 자기네들이 완전히 국민을 가지고 노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거는. 참 한심한 얘기인데 지금 말이죠. 윤석열 후보의 인기가 올라가고 있다 이런 여론조사가 나오는데 인기는 어쨌든 어쩔 수 없는 윤석열 후보가 지금 보세요. 청와대 없애야 한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지금 보면 한번 들어볼까요? 제가 대통령이 되면 기존의 청와대는 사라질 것입니다. 뭐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직 구조도 일하는 방식도 전혀 다른 새로운 개념의 대통령실이 생겨날 것입니다. 점쟁이를 안 칠지도 모르지. 하면서
권력만 독점하고 국가적 위기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미래도 준비하지 못하는 청와대로는 최고의 공무원들과 최고의 민간 인재들이 지금요 이 최고의 공무원들하고 민간 인재를 하나로 섞어서 대통령실을 만들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지금 대통령실을 저게 확대하겠다 하는 거고 그 청와대 비서실이라는 조직은 행정 조직이 아니기 때문에 행정 행위를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쉽게 말하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면 장관에 보면은 그 장관 정책 보좌관 식으로 쉽게 말하면 정치 군관이죠. 지금 각 당에서는 다 정당에서 이렇게 장관을 하면은 당에서 추천해가지고 정책 보좌관 하나 넣어줘요. 그러면 이게 북한식으로 하면 그게 정치 군관입니다. 정치 군관. 지금 이게 분리가 돼야 되거든요. 그게 이게 공무원들하고 민간 인재하고 저렇게 섞는다 하는 것은 공무원 제도 있잖아요. 직업 공무원 제도를 완전히 지금 와해시키겠다는 거예요. 지금 저게 뭔지도 모르고 지금 공약을 저렇게 내는 거에 대해서 저는 상당히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저게. 그리고 요 전 했던 말 그걸 잠깐 들어보면 이거 문재인도요 이 얘기 했어요. 이거 기억나지? 2012년도 공약이야. 이거 문재인 보세요. 대통령 집무실 정부 청사로 이전하겠다 했는데 이거 문재인이 못다 이룬 꿈을 윤석열이 하는 건가요? 그 참 이런 거는 전에 했던 말이 그 기존에 지금 윤석열이 하는 거를 모든 게 옳다고 막 쫓아가서는 안 돼요. 이거 위험하다. 요전에 했던 말들이 그 전에 했던 그 대통령들의 업적들을 너무나 깎아내리는 것 같아서 저는 굉장히 기분 나쁘게 들렸는데요. 청와대에 있으면서 뭐 그 국가 상태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전부 다 그런 식으로 말하는데 굉장히 저는 좋지 않은 말로 들리네요. 일하는 사회 각 분야의 공무원 신분을 가진 분. 이거 보세요. 공무원 신분을 보냈기로 모여서는 문제 해결과 대안을 만들어가는데 이거 근데 공무원 조직을 완전히 와해하겠다는데요. 이게 쉽게 말하면 민간 조직을 넣는다는데 이 안 그래도요. 지금 대한민국 어떻게 흘러가고 있냐면은 고위직 공무원이 나오면은 로펌에서 서로 데리고 갑니다. 그래가지고 그 중앙 정부에 있는 그 고급 정보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게 전부 로펌으로 들어가고 로펌에는 기업들은 또 돈을 주면은 그 고급 정보를 가지고 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관 예우락하는 게 판사 검사한테만 있는 게 아니에요. 고위 공무원단에도 있거든요. 그게 더 하면 더 했지. 지금 그런데 원래 로펌에요. 변호사법에요. 변호사가 아닌 자는 변호사는 변호사 아닌 자와 동업 못하게 돼 있어요. 근데 로펌에 고문으로 다 뭐 이래 직원으로 쉽게 말해 사무원으로 가야 되는데 거기 가면은 고문실이라도 방도 하나 주고 말이죠. 막 이래 변호사 이상의 대우를 받아요. 그 어서 변호사는 몇백만 원밖에 못 받는데 고위 공무원들은 엄청난 돈을 받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변호사 대우 이상의 대우를 받으면 이거 변호사법 위반인데 우리가 뭐 대형 로펌부터 시작해서 지금 공무원 조직이 다 그래 돼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그거를 이 법을 하나 바꾸거나 뭐 할 때 법이나 시행령 하나 바꿔도 기업들이 막 어마어마한 특혜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민간 조직하고 믹싱해가 간다? 이러면 누가 그 책임질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공직 안에서 말 한마디만 잘하면은 공무원들이 살얼음 걷듯이 그렇게 탁 그 품위 유지 의무 막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들이 그렇게 해오는 그 문화가 있는데 민간인하고 섞은다? 이거는 완전히 그럼 차라리요 이거 대통령 필요 없어요. 삼성그룹에다가 이 행정각부 업무를 위탁하면 돼요. 그게 더 나아요. 삼성에다가 예를 들어서 산자부는 삼성이 맡고 또 뭐 국토부는 현대건설이 맡고 이게 오히려 훨씬 더 효율적일 수 있어요. 그 능률로만 보면. 그 능률로만 보면 저런 생각을 하는데
윤석열 후보 저분 되게 위험하다. 나는 그런 생각이. 저도 말씀 듣고 걱정되는 게 정보 공무원들은 공무원 대접해주면서 지켜야 될 정보 같은 게 있는데 이렇게 훌쩍 끊어오면은 지금도 사실 뭐 젊은 친구들이 이 윤리의식들이 많이 흩어지고 그랬는데 그러면은 뭐 정보가 다 흩어지고 나면 지금 직업적인 공무원들한테 우리가 무슨 책임 추궁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위험한 짓을 한다고 생각해요. 이라는 대통령이 초법적인 대통령. 계속 뭐 제왕적인 얘기 하는데 이제 뭐 이게 지금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요 문재인하고 똑같아요. 무슨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지금 청와대를 국민한테 돌려주겠다고 했는데 돌려줬습니까? 전혀. 지금 어떻게 보면 이렇게 돼요. 그래서 지금 보면 보안적인 문제도 있고 해서 이게 지금 친문이요. 어? 막 계란말이도 하고 텔레비에도 나오고 이러니까 친문이 지금 이제 이재명 지지에서 돌아서서 뭐 친문은 윤석열 지지하고 이해찬 계열은 또 이재명 지지하고 뭐 이런 얘기들이 지금 이제 얘기가 퍼져 있죠. 친문계율을 해서 뭐 탄핵 세력이니까 그 탄핵 세력들이 탄핵했던 윤석열을 지지하는 거는 제가 봤을 때는 뭐 너무나 당연한 거죠. 놀라운 건 아니죠. 그래 친문하고 그래서 이제 이게 정권 교체 확률이 높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재명은 막아내자 이런 논리. 문재인 같은 경우는 누가 되든 손해 날 건 없어요. 뭐 윤석열 되면 더 안전하다고 봐야 되겠죠. 심평 변호사 뭐 지금 윤석열에 법률가들이 대한 이런 법률가들이 너무 탄핵 사건을 모르고 뭐 윤석열에 대해서 지지하는 거 보면 정말 저는 뭐 법률에 대해서 근데 지금 윤석열하고 친문들은 잘 나가요. 친문들은 잘 나가요. 그러니까 이게 이 조국만 도려내고 친문들은 잘 나가요. 그래서 이제 이게 돼 있는데 지금 낙동강 오리알 된 사람들끼리 싸우는 걸 한번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 지난번에 경선할 때 한 거잖아요. 예, 네, 지금 싸우는 경선할 때 한 거죠. 지금 뭐 경선 됐는데 윤석열이 다 가져가 붙는데 뭐 이게 올로와 나싱이잖아요. 지금 바른정당 둘이 같이 했는데 둘이 막 싸워. 둘 다. 정치인들이 전부 다 저 모양들이에요. 자기는 깨끗한 것처럼. 탄핵에 대한 책임 회피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렇게 싸우니까 윤석열이 가져간 거예요. 진지한 반성이 없으니까. 결국에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했기 때문에 이승민은 자기 대통령 자기는 없어진 거예요. 오늘 대통령하고 그냥 같이 갔어야 돼. 자기 대통령하고 싶은 과정이 있었죠. 더 이상 뭐 유승민이는 배신자를 지켰기 때문에 다시 정치하기는 힘들어요. 지금 아까 잠깐 보시면 중간에 막 싸우는데 윤석열 가만히 앉아가지고 득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다 똑같은 인간들 아니에요. 반성할 놈 지금까지 한 놈도 없이. 근데 자기가 이렇게 싸우는 거 보면 참 안타깝습니다. 예, 안타깝고 청와대 해체 공약까지 했으니까 이제 우리 공화당 소식 좀 전하고 우리 공화당의 조원진 대표님은 진짜 어떤 후보보다 열심히 하세요. 뭐 언론들이 정말 아니 어떻게 언론들이 후보라 합시고 불러서 한번 뭐 정책을 듣기를 하나 상황을 듣기를 하나 하잖아. 뭐 밤낮으로 윤석열 이재명 불러갖고 혼자 부르고 단체로 부르고 뭐 기자 클럽에서 부르고 온갖 짓을 다 해도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아무리 지네들이 앞장서서 탄핵을 한 언론들이긴 하지만은 우리가 또 탄핵 뭐를 외치고 있긴 하지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5년 동안 하고 나라가 이만큼 망했으면 불러갖고 그래 그동안 외쳤는데 좀 어떠냐 뭐 이런 것도 물어볼 수 있는데 하나도 얘기를 안 하고 오늘도 보니까 윤석열 혼자 불러갖고 또 얘기를 마누라에 대해서 물어보더라고요. 진짜 마누라가 뭐 그렇게 점친 거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 물어보니까 윤석열 말도 제대로 못하고 뭐 얘기를 하는데 뭐 말도 느릿느릿 해갖고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고 댓글에서도 도대체 윤석열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 댓글도 많이 왔는데 뭐 그래도 뭐 자기 마누라가 하는 일은 자기는 간섭 안 하는데 이러는데 그 미친 소리 아니에요? 응? 어제도 조 대표님 그저께 또 인천 가셔갖고 또 뭐 남동 공당 방문하시고 또 거리에서 유세하시고
오늘은 또 청량리 그 여국에서 또 기자회견하고 동서울 터미널 가서 뭐 또 기항하시는 분들한테 또 새해 인사 잘 다녀오시라고 얘기도 하고 뭐 그렇게 다니면서 어제는 또 강원도 쪽으로 가셨나요? 네, 그 춘천 쪽에 가셔가고 또 유세하고 이렇게 했는데 저도 보면서 사진도 좀 찍고 말씀하신 내용을 좀 그 글로 텍스트를 만들어갖고 언론사들한테 좀 뿌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은 하지만 하다 보면 또 바쁘고 이런 걸 못했어요. 아무리 뭐 우리가 정보를 제공해 드려야 될 입장이긴 하지만은 정말 너무 언론사들이 후보가 있는 줄도 모르고 그 전혀 기사를 내주지도 않으니까 일반 국민들이 후보가 있는 줄도 모르고 뭐 저도 조원진 대표야말로 지금 유일하게 혼자 길거리 나와서 유세하고 이렇게 활발하게 하고 당원들 열심히 전단지 돌리고 하는데도 전혀 지금 언론에서 취급을 안 해주니까 그리고 물론 사람들은 뭐 지지율이 있다 없다 하는데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아니 지지율 조사 자체에 넣어주질 않는데 그나마 허경영은 넣어줘요. 하여튼 떠들고 하고 그러니까 허경이는 뭐 돈도 많으니까 열심히 막 전화까지도 하고 그러는데 우리는 전화하는 것도 그렇게 많이 못했어요. 그랬는데 뭐 지지율에 넣어주지도 않고 지지율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말이 안 되지. 그 같이 태극을 든 사람으로서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고 언론사들이든 선관위든 연락을 해갖고 조원진 후보를 넣어주라고 해야지 지지율이 없다고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는데 심지어 유튜브들마저도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 식으로 유튜브들을 하시면 안 되는 거죠. 자기가 정보를 구해갖고 알려줘야 되는 그런 유튜브 입장이라면은 지금 조원진 후보가 지지율이 왜 이렇게 없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알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길거리에서 5년 동안 공부를 했어요. 그런데 지지율이 1%도 안 나온다는 게 왜 안 나오는지 생각해 보면은 언론들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 우리 공화당이 어떤 입장에 있는지를 알아보고 얘기를 해야지 지지율이 안 나온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유튜버로서 자격이 없는 거죠. 그런 얘기를 너무 스스럼 없이 얘기하는 데서 저는 뭐 굉장히 분노를 하고 이건 안 되겠다 싶고 이렇게 되면 끝까지 좋아. 우리는 그럼 끝까지 우리가 우리 갈 길을 가는 수밖에 없다. 이런 다짐을 저희는 할 수밖에 없죠. 예. 오늘 이제 오늘 이걸 갖고 오셨어요. 저희 스튜디오에 그래서 이제 이걸 한번 보여드리고 이게 이번에 새로 나온 공약집인가요? 네, 이번에 이제 나오시면서 여기 써놨는데 대통령 선거 예비 후보자 네. 공약집. 이거를 우리가 마음대로 뿌릴 수가 없잖아요. 책 같은 거를 조원진 대표도 책을 냈지만은 조원진 대표님의 책을 우리가 마음대로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 선거 기간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것도 책자를 만들었는데 이거를 우리가 무료로 뿌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 사거든요. 사서 우리 또 이제 관심 있게 하는 분한테 관심 있는 분한테 나눠주는데 또 이걸 팔았다고 돼서 또 씹는 분이 있는데 내용도 지풀도 모르고 하는 소리예요. 우리 이거를 나눠줄 수가 없어요. 우리는 사갖고 내가 친한 사람한테 줄 수 있지만은 당에서는 이거를 무작위로 나눠줄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게 인쇄하는데 비용도 칼라 인쇄를 했네요. 여러 가지 지금 칼라 인쇄도 많이 하고 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길거리 다니면서 조원진 대표 얼굴도 내걸 수도 없지 이름도 말할 수도 없지.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게 지금 10가지인가 있는데 첫 번째 공약 붉은 적폐청산위원회 설치. 붉은 적폐. 제가 하나 더 있는데 잠깐만요. 예. 내각제 개헌 및 민주정부 통합 업무 분쇄. 내각제 개헌 분쇄. 이게 두 번째 공약이고 그 다음에 민노총 민노총 정교조 해체 이렇게 돼 있죠. 민노총 정교조 해체. 그럼 세 번째. 제가 보여드릴게요. 세 번째. 탈원전 정책 폐기 이렇게 돼 있고요. 탈원전 정책. 다섯 번째. 반국가적 반시장 경제적 악법 폐기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대북 전당 금지법이라든가 5.18 역사 왜곡 금지법 그 다음에 노동조합 3법, 부동산 3법, 공수처법, 주 52시간 근로시간제, 중대재해처벌법 이런 거 폐기하겠다. 이렇게. 이런 거를 국민의힘당에서 야당이라고 하면서 전혀 얘기를 안 하고 있잖아요. 국가건전재정법 제정. 국가재정이 지금 한계치를 넘어섰어요. 근데 뭐 서로가 늘 퍼주는 걸로 지금 공약을 하고 있으니까. 박근혜 대통령의 최대 업적이 공무원 임금 개혁한 거예요. 그 공무원 임금 개혁을 했는데 공무원들이 불만이 엄청 많죠. 근데 그래도
국가를 위해서는 그게 대단히 그래도 조만간에 교육제도 혁신, 그 조만간에 교육제도는 연금이 고갈된다는 걸 알고 있기 예, 때문에 학년제는 5, 4학년제로 전면 개편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아이들도 요즘에 학교 들어가는 연도가 좀 낮아졌잖아요. 그래서 이거 정말요. 왜냐하면 지금 12학년이죠. 6학년 633인데 5로 하는 게 맞다. 그러면 2년 10년 만에 다 해도 충분해요. 그래서 선행학습 해가지고 애들을 그 성장을 묶어 놓는다고 너무나. 그래서 빨리 대학 보내는 게 요즘은 왜냐면 옛날에는 유치원 안 다녔지만 요즘 유치원 2년 3년 다 다니는데 애들이 글 다 읽고 하는데 30년 전에 배우던 책을 초등학교 1학년가 다시 배우니까 그게 뭔 의미가 있어. 그냥 유치원 다니고 해가지고 애들 그냥 5년 만에 그냥 초등학교 졸업하고 5년 중학교 해가지고 빨리 대학을 보내고 또 대학을 안 가는 친구들은 또 현장에 빨리 적응을 하는 게 좋죠. 이거는 교육제도 혁신은 정말 잘했네. 신문 방송 개혁 이거 정말 필요하죠. 그다음에 KBS, MBC 민영화 이거 해야 됩니다. 예. KBS, MBC 민영화 해놓고 선거제도 개혁 이렇게 했는데 이 선거제도는 사전투표제 폐지 그 다음에 투표소 현장에서 수개표 바로 투표하는 투표소에서 그냥 투표하면 이동 안 하고 그 자리에서 선거 참관이 다 있으니까 그 자리에서 개표해가지고 요즘 CCTV도 다 있잖아요. 그 자리에서 개표해가지고 그냥 바로 요즘 전자로 그냥 스캐너 하나만 있으면 되잖아요. 그 투표소마다 그 스캐너 하나만 있으면 돼요. 그러면은 한 10,000장 있어도 한 10명 둘러 앉아가지고 하면 금방 한다고 그거를 해가지고 기계에 넣어가지고 다시 점검한 다음에 각자 서명해가지고 그 결과지하고 이거 하고를 그냥 종합 상황실에 가서 보고하면 끝나는 거지. 그 이동하는 과정에서 이게 있으니까 방역 체계 개혁 이렇게 돼 있네요. 방역 정책이 지금 백신 패스제에 대해서 이게 인권 침해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하셨어요. 이런 방역에 대해서 이런 뭐 코로나 같은 이런 위급 상황이 없었었잖아요. 그러니까 혁신적 국토 균형 발전 계획 수립 이렇게 돼 있고 수도권 인구 집중이 너무 많고 지방은 많다. 그렇게 해서 국세를 지방세로 좀 전환을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지금 이제 이 8대 분야 50대 정책이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뭐 여기 보면 정치, 경제, 경제, 외교 사법. 이렇게 해가지고 경제, 정치, 외교, 사법, 사회, 교육, 청년, 노동 8가지로 했습니다. 이렇게 경제에서 보면 아까 얘기한 거 빼고는 다시 얘기를 할 만한 게 소득 주도 성장 폐기하겠다는 게 있고 그다음 정치는 권력 좌파 부동산 정책 폐기 아까 예. 권력 좌파 부동산 이거는 이제 뭐 부동산 시장 정상화인데 정치는 이원 집정부제 내각제 개헌 반대. 이거 내각제 개헌 반대를 명시적으로 지금 내걸고 있는 당이 지금 우리 공화당밖에 없어요. 밖에 없어요. 전부 다 아니 두 양당은 지금 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예. 지금 그게 이제 헌법이 개정되면은 이제 무너지는 가능성이 많다. 그리고 외교, 국방, 안보는 뭐 여러 가지 뭐 한미 동맹 강화도 있고 뭐 북한 핵 폐기도 있고 뭐 있습니다만은 눈에 띄는 게 이 쿼드 가입을 통한 반중 반공 블록 형성 이렇게 돼 있네요. 여기 반중 여기 보면은 저 반공 블록 형성 이렇게 하고 반중 반공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미국이 하자고 하는데 뭐 문제를 안 하고 있는 친중이라고 거잖아요. 막 얘기하는 사람들인데 여기 공약에 반중이라고 공약집이 정확하게 들어가 있네요. 자, 사법부 해서 불법 탄핵에 대한 진실 정의. 조원진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은 불법적 탄핵에 대한 진실 규명 그런 걸 하시겠다. 그래서 특검으로 처리하겠다 이런 거고. 탄핵 얘기는 이건 단순히 박근혜 대통령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이 나라 법치를 바로 잡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는 저는 뭐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봐요. 5.18 정신 헌법 전문 도입 반대. 그다음에 이거는 어제도 기사에 났지만은 5.18 정신을 헌법에 넣는 것을 반대한다는 정당이 우리 공화당밖에 없어요.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 동성애 합법화 반대. 우리 이런 거 다 반대. 동성애 합법화 반대라는데 이거는 조금 오해가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동성결혼 합법화 반대.
우리가 지금 동성애를 처벌하는 건 아니에요. 동성애가 불법은 아닙니다. 대한민국에서. 그렇죠. 예, 동성애가 불법은 아니에요. 잡혀가지 않아요. 옛날엔 잡혀갔어요. 그거는 너무 개인적인 예. 문제다. 사회복지보건의료 해서 여가부 폐지 있고요. 그 다음에 유관부 폐지도 우리가 제일 먼저 들고 나왔거든요. 젠더 갈등 해소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노인 빈곤 이런 거 있는데 여기 지금 여가부 폐지를 딱 정할 것 같습니다. 교육은요, 아까 말한 학제 개편 이거 5.4 이렇게 정교조 해체 공약을 걸었어요. 우리 공화당은 정교조 민노총 해체를 내세우고 있는데 여기 또 눈에 지난번에 띄는 게 국정교과서 국정화 이것도 네. 또 하나 더 있고, 학생 인권조례 폐지, 교육감 직선제 폐지. 공약은 우리 우파의 그 핵심적인 공약은 거의 다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이렇게 강하게 그러니까 교육감 직선제 폐지해야 됩니다. 네. 런닝메이트를 하든지 이거 돈이 너무 많이 아이들한테 들어가요. 꼭 교육감 하는 사람들이 뭐 광역 단체 선거하려니까 돈이 많이 들어가고,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돈을 또 많이 써야 또 자기 초기에 지명도 올라가니까 이게 나중에 후보 단일화도 안 되고 나중에 싸우고 뭐 이렇습니다. 좌파들은 그걸 단일화했는데 나중에 그렇기 돈으로 때문에 매수. 교육감이 구속되고 그런 일이 생겼죠. 청년 정책은요, 군복무 가산점제를 부활하겠다라는 거예요. 옛날에 있었거든요 이게. 네. 군복무를 하고 나오면은 공무원으로 들어가더라도 연차를 그대로 다 인정해주고, 요즘 학교에서 뭐 그거는 인정해줄 텐데 군복무 갔다 오면은 공무원 시험에도 약간 가산점을 줬었던 것 같아요 옛날에. 노동 민노총 해체 1번이네요. 그 다음에 정년 연장 반대. 특이합니다. 정년 연장 반대. 지금 정년 연장하면 젊은 세대들한테 기회가 안 주어지거든요. 지금 나이가 있으면은 투잡을 해야 돼요. 인생에 지금 더구나 정년 연장 이 자체가 이루어지는 게 민노총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공무원 정원 지금 확대하려고 그러거든요. 이것도 반대. 이렇게 해서 노동 했는데, 이게 나중에 이 공약집은 나중에 세월이 지나면요, 이게 지금 책으로 인쇄돼서 나왔는데 나중에 이거 한 권씩 사서 가정에 보관을 하시면은 한 100년쯤 한 50년쯤 지나면 역사적 사료가 될 수 있어요. 100년 아니래도 당장 이 지금 양당의 후보라는 사람들이 나와서 얼마나 허황된 얘기를 하는 건지 결과적으로 나중에 봤을 때 국가에 어떤 결과를 정책은 미쳤는지. 제가 봤을 때는 공약집은 99점 정도 줄 수 있어요. 감사합니다. 99점. 아까 그거 빼고 동성애 합법화 이건 빼고, 동성애는 지금도 합법하니까 합법이니까. 네. 그거 빼고 그거 1점 빼고 99점. 네, 99점. 이거 지금 한 건 사서 가정에 이렇게 갖고 있으면서 국가의 방향성에 대해서 저는 여기 뭐 다 동의하는 바입니다. 이제 이걸 사시면은 우리 공화당에 후원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적극적으로 돈을 받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보면 사실 국가 정체성을 많이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우리 공화당이 뭐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지키고 있는 건데, 지금 양당에서 하고 있는 것들이 뭐 과연 우리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지키고 한 장에 다 모르죠. 모아놓은 플랜카드군요. 이게 한 장에. 좀 더 자세하게. 한 장에 다. 아까 우리가 이제 이거를 8가지. 길에서 많이 나눠주고 있어요. 8가지를 정리한 거를 다 이걸 한 장에 다 정리. 여기 후원 것도 있고 이렇게 있네요. 네, 전단지를 받으시고 네. 전단지 잘 보입니까? 네, 감사합니다. 이 공약집이 나왔길래 우리 소개해드렸습니다. 요즘 조은진 대표님은 근황이 어떻게 지내십니까? 그래? 조은진 대표님은 철의 남자예요. 네, 그래요. 2016년, 2017년도 탄핵 집회에 나오시고 난 이후로 지금까지 5구 대선이 끝나고 나서 2주 동안 행방불명된 거 빼고 나서는 지금까지 한 번도 쉰 적이 없어요. 네. 굉장히 큰 어떤 정말 그 아스팔트에서 투쟁하는 게 굉장히 힘들고, 이 당을 또 끌어가는 게 그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 조원진 의원 당 끌어가는 걸 갖다가 뭐 이 스타일이나 이런 거 가지고 말이 많은데
그 누굽니까? 그 누구지? 그 요즘 유명한 국가혁명당. 허경영. 허경영 당 운영 방식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얘기를 안 하대. 그 사람은 연설하는데도 예. 뭐 10만 원씩 받는다고 그러잖아요. 예, 돈을 받아야 되니까 돈을 이제 받잖아요. 그래서 한 번 만나면 또 후원금 받고 막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조원진 대표도 좀 누굴 만나서 돈을 좀 받고 정치자금법 때문에 참 힘듭니다. 우리 법이 돈을 받기도 힘들고 쓰기도 힘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뭐 조원진 대표님, 조원진 대통령 후보를 있는 그 자체로만 좀 세상 사람들이 좀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예. 지금 정책집에서도 얘기를 했지만은 정말 똑바로 얘기하고 우리 5년 동안 얘기를 하면서 우리 당원들이 흩어지지 않고 있는 이유가 참 저 사람이 옳기 때문에 물론 오늘도 우리 서울시당에서도 행사가 있었지만은 조원진 대표님은 우리 당원들이 옳다 참 당원들이 훌륭하게 왔다고 했지만 우리가 봤을 때는 조원진 대표 조원진이라는 정치인 자체가 참 맞는 말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흩어지지 않고 계속 이분을 지지하고 이러고 온 거죠. 그러니까 조금 세상 사람들이 좀 알아줘야 되는데 뭐 국가 정체성이라든가 정말 나라를 위한다면은 이게 우리가 역사를 길게 보면 정말 이 나라를 지킬 수 있고 이 나라의 정체성을 제대로 알고 있는 이런 사람을 지지해줘야 되는데 언론에 안 나왔다 뭐 어쩐다 이렇게 좀 뭐 또 거짓말도 없고 뭐 이 사람 이렇게 평가하고 그런다는 건 참 안 된다고 생각해요. 윤석열이가 정치인이 자기 그 마누라도 얘기를 했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후보까지 될 줄을 어떻게 알았어. 근데 그건 만들어준 게 조중동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싸운 사람을 내몰라하고 언론에서 띄워준 그 사람 가지고 뭐 윤석열이가 무슨 정치력이 있어요. 무슨 지금 이 사람이 잘하는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근데 그것만 가지고 언론에서 띄워준 거 가지고 이 사람은 뭐 인기도를 뭐 지지도를 가지고 뭐 후보를 얘기를 하는데 너무나 그거는 우리 국민들이 잘못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오늘 이게 우리 공화당 소식 전해주는 거를 끝으로 이제 우리 구정 전에 우리 이진아 스님 방송은 구정 지나고 나서 또 한번 모시고 이렇게 저렇게 또 내년에 네. 음력으로 참 내년이죠. 그리고 예. 2월 2일 날 박 대통령 71번째 생신이세요. 네. 그래서 우리가 뭐 매년 박근혜 대통령 생신은 기념을 해왔지만 올해도 올해는 뭐 삼성병원 앞에서 2시부터 4시까지 그 약간은 뭐 행사를 할 거예요. 집회를 할 거예요. 네. 그래서 그리고 뭐 저도 이제 우리 당원이고 제가 지금까지 해왔지만은 그 동안에 이렇게 저렇게 좀 떠나신 분들은 같이 오셔서 같이 행사를 하면 좋겠고 그리고 뭐 또 조만간에 박 대통령 병원에서 퇴원하신 날도 있으니까 그 동안에 나가셨던 분들도 이렇게 저렇게 오셔갖고 그냥 우리가 좀 크게 보고 이렇게 모두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나가시는 동지들도 다 들어오세요. 예. 우리 이진아 선생님 팬이 많으셔가지고 이진아 선생님만 오시면은 뭐 구독자도 막 늘어나고 막 그렇습니다. 저희 프리덤 뉴스 광고하고 마치겠습니다. 저희 프리덤 뉴스 인터넷 신문이고요. 요즘은 제가 이거 발행인으로 이거를 이렇게 어렵게 끌어가고 있습니다. 이게 인터넷 서버에 이 글을 좀 보내주실 분이 필요한데. 지금 여기 우리 프리덤 뉴스 논단에 이제 이승만 학당의 정광재 이사, 그 다음에 박성근 교수님, 그 다음에 한타련의 이제 성명서 같은 것도 사실은 논설이라고 보고 제가 글을 올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송경진 선생님 사모님, 강하전 선생님이 글을 올려주시고 그래서 네 분이서 꾸준히 좀 올려주시고 있는데 제가 이제 글을 저도 이거 하다 보니까 글 쓸 시간이 없어가지고 한번 써야 돼서 올려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저희 프리덤 뉴스는 2016년도에 세워졌어요. 제가 여기 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될 때 여기 2016년 11월 4일날 뉴델리 기사입니다. 지금 이때 사진이 있거든요. 제가 요 제일 끝에 앉아있는 사람 도태우 변호사 그 다음에 양동환 박사님이 요 가운데 있었죠. 정명훈 씨인가요? 그 다음에? 아닙니다. 정명훈 씨는 이때 없었었고요. 그 당시에 이제 이 시민단체 그게 없어가지고 11월 4일이면 굉장히 일찍 이런 걸 하셨네요. 박 대통령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제가 그랬죠. 이게 11월 4일이 이제 뭐냐면
이 이제 이 태극기 집회 시작이 사실 이 사진 한 장에서 시작이 된 겁니다. 이게 원래 이 이제 이게 아니고 제가 좀 보내드리려면 여기도 내가 보냈는데 이거를 여기 똑바로 나온 사진이 있는데 이거 시청자 여러분들께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이렇게 저장을 해서 양동환 박사님 기분 건강은 괜찮으세요? 파킨슨 증상이 심해졌죠. 그때 파킨슨 증상이 약하게 있었는데 추운데 서울역 앞 그 애국 그 기도회 그 구국 기도회에서 추운데 그 밖에서 막 집회하는데 몇 시간 쓰시고 그러셨다가 그 추운데 많이 다니셨죠 처음에는. 그러다가 좀 도지셨어요. 나중에 좀 떨리고 그랬는데 이분이 그 이 체제 탄핵이라고 저한테 얘기를 많이 해주셨고 대한민국 체제와 법치 수호를 위한 긴급 기자회견이라는데 이때부터 그랬어요. 법치주의가 문제다. 네.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라는 게 대한민국 법치를 무너뜨리는 거다. 그래서 이제 양동환 목사님이 저 글을 써가지고 인간 여성 박근혜가 왜 사법적 권리를 누리지 못하는가. 이것이 이 광장에 광풍이 불어서 이거는 이거야말로 법치가 무너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선동과 광기가 난무를 했어. 우리 봤잖아 촛불 집회 때. 박근혜 대통령 뭐 해가지고 공 차고 애들 보고 공 차게 하고 흉상을 만들어 끌고 댕기고 지금요 그것이 조금만 더가 지나쳤으면은 그 이제 폭동으로 가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태극기 집회가 없었으면은 아마 폭동으로 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그렇죠. 이때 이 기자회견을 하고 이어서 그 이거는 이제 사진 보내려고 기사 하나 나갔는데 뉴델리에서 딱 하나 써줬고요. 그 다음에 이제 11월 첫째 주에 여의도 국회의사당 3번 출구에서 태극기 집회가 첫 집회가 열립니다. 그 집회 제가 한 겁니다. 그게 제가 한 거예요. 여기 다 같이 다 했던 분인데. 도태우 변호사는 요때 이제 그 막내가 태어나가지고 그때 못했죠. 예. 그 일을 이제 그렇게 진행이 됐던 과거가 있습니다. 그때 사진이 이겁니다. 뭐 촛불들이 촛불 집회한 거를 지금 영화를 튼다고 그러잖아요. 어린 코리아 광야의 외침 이렇게 요분이 그때 제가 제안해가지고 이거 기자회견문을 쓰고 이렇게 해서 이분들이 오신 거예요. 이거는 이제 프란체스코 회관은 이제 그때 요거 10만 원인가 주고 제가 빌려가지고 요거를 이제 우리 요 모임을 했죠. 그리고 요것도 급하게 하다 보니까 A4 용지 하나에 글자 하나씩 프린트 해가지고 요 테이프를 이렇게 붙인 거예요. 급하게 하다 보니까 플랜카드 만들 그 시간도 없었던 거예요, 저게. 그래서 플랜카드도 못 만들고 저걸 저렇게 붙인 거예요, 저게. 잘하셨네요. 예, 누가 뭐 저런 기자회견을 해본 사람이 없었어. 그래가지고 그때 저거를 하면서 이제 그때 페이스북에 이제 그때 양지모라고 양승호 박사님을 지지하는 모임이라고 있었거든요. 거기 회원 한 분이 이제 그 페이스북으로 사람들을 알리자. 근데 페이스북 SNS도 안 쓰니까 빨간 하트 무늬에 박근혜 대통령 사랑합니다라는 글씨를 새겨 넣어가지고 페이스북 대문을 썸네일로 걸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걸린 사람들을 다 서로 친구 맺기로 한 거예요. 탄핵에 부당한. 그래서 친구가 몇십 명, 몇백 명, 몇천 명으로 금방 불어났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그게 페이스북으로 전달이 많이 됐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카톡방, 단체 카톡방이라는 게 새로 생겼고, 그래 처음에 단체 카톡방으로 글을 막 퍼나르다 보니까 분탕 치는 사람들이 막 카톡방마다 많이 생겼어요 그때. 그래가지고 그 카톡방이 깨지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뭐 핸드폰으로 엄청 퍼나르고 그렇게 했었는데
그때 이후로 제가 손으로 터치를 잘 못합니다. 하면은 손에 이렇게 찌릿찌릿해서 아파서 못해요. 지금도. 그때 하도 핸드폰을 많이 해가지고 뭐 그랬던 저로서는 정말 추억의 하나의 사실인데, 대한민국 체제와 법치주의가 명맥은 유지하고 있습니다. 명목상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역시 태블릿 PC 관련돼 가지고 태블릿 PC를 묻고 가자. 뭐 태블릿 PC의 진실, 이거 지금 뭐 그 다 밝혀졌는데도 불구하고 언론 주목 안 하잖아요. 얘기 안 하잖아요. 지금 세상에 그래도 한동훈 검사가 주목받고 있는 현실이니까. 너무 뻔뻔스러워. 그런데 이제 무시 못할 것은, 우리가 이때 이런 대한민국 체제와 법치 수호를 위한 긴급 기자회견을 한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주시면 된다. 그래서 이게 이 양동환 박사님이 하신 말씀이죠. 이거는 마녀 사냥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정말 양동환 박사님은 지식인들이 다 침묵할 때, 심지어 저 때쯤은요, 정기재 선생님도 하야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얘기하고 있다고요. 다 그럼 저도 그런 얘기 하고 계실 때, 이건 중세 시대식 마녀 사냥이라고 일관하시면서 우리 같이 젊은 변호사들한테 이렇게 가르침을 주시고 해줬던 양동환 박사님, 정말 대단하신 지성인이시고 은행 일치하시는 분이고 그렇습니다. 저는 처음에 그런 거 나왔을 때 바로 알아볼 수 있는데, 뭐 한국의 지식인이 근데 이런 기자회견을 했지만 어떤 언론사도 이거를 다뤄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이제 뉴델리에서만 이거를 해줬습니다. 딱 하나 있어요 지금 기사. 사실 그때도 저도 분노한 것은 법대로 하라고 그러는데 법대로 하지 않고 전부 다 마녀 사냥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분노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식인 양 뭐 하는 사람들이 그런 것에 대해서 너무나 침묵했다는 것이 저는 뭐 화가 나는 거죠. 저희 프리덤 뉴스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상단에 그 후원 배너를 누르시면 PC 버전이고요. 핸드폰으로 들어가시면은 각 기사에 이렇게 기사를 치면 기사 제일 하단에 보면 엄청 긴 글이네요. 이렇게 CMS 회원 정기 후원 가입 이런 게 있습니다. 이거를 그냥 누르시면 아까 봤던 이걸로 넘어갑니다. 페이팔도 있고요. 저희 인터넷 언론사 후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수 TV로 운영할 수밖에 없습니다. 구글에서 프리덤 뉴스를 허용을 하지 않습니다. 여기 브랜드 채널 가입 버튼이 새로 생겼습니다. 지금 몇 분이 가입을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좀 여유가 되시는 분들만 가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저희 얼굴로 돌아와서 인사를 하고, 지금 하나도 안 남았네. 지금 하는 게 그 광고를 했는데 이걸 켜놓고 했어요. 저희 프리덤 뉴스 가입 버튼을 이용해서 회원 가입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아까 이것도 지금 못 보신 것 같아요. 아까 이걸 안 켜놓고 우리끼리만 말을 막 해버렸네. 이 박 대통령 하야 요겁니다. 요거였고, 아까 사진은 이겁니다. 여기 가운데 계시는 분이 아까 저희 말씀드렸던 양동환 박사님이시고, 그 다음에 오린코리아 분이 같이 했는데 여기는 그날 그 자리를 못 오셨네요. 못 오셨고, 여기 이제 여기 아스팔트의 원조였던 분들입니다. 였던 분들이 여기 계신 거죠. 다시 저희 얼굴로 돌아와서 인사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이 신문에는 이제 제가 여기 보면은 헌법수호 국민연합이라고 돼 있는데, 요게 좀 잘못됐어요. 헌법수호 애국시민연합 이렇게 돼 있는데 헌법수호 국민연합 뭐 이렇게도 불리긴 했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2년쯤 뒤에 국회 헌법재판소장 청문회에 제가 참고인으로 갔었는데 그 야당 국회의원들이 내보고 나를 공격하더라고. 참고인 증인인데 그 인사청문회 대상자로 그것다가 검증 안 하고, 그러면서
당신 헌법수호국민연합 대표라며 뭐 그러면서 막 저를 막 공격해서 아니 그럼 제가 청문 받는 겁니까? 내가 농담도 하고 그랬었는데 어쨌든 헌법수호국민연합 이런 식으로 해서 이때 태극기 집회를 태동시켰던 기자회견의 한 장면입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은 상세하게 태극기 집회가 어떻게 시작됐는지 한번 인터뷰를 하든지 해서 책을 쓰든지 자료는 엄청 많은데 제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사진도 아마 제가 책을 쓰게 되면 이 사진이 아마 들어가지 않을까 싶으네요. 옛날 파일이 있는데 언론사에 지금 이게 좀 흐릿합니다. 옛날 사진기라서.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고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